국세청 말 믿고 세금을 안 냈는데, 비과세라고 세금을 안 냈는데, 이게 비과세가 아니라서 만약에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 좀 황당하겠죠. 게다가 다른 데도 아니라 과세당국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자,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려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미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관련해서 기재부하고 해석을 낸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거 없으니까 좀 일단 기다리시고요. 오늘은 그 사전에 대한 약간 해설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모든 일시적 이주택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분양권,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먼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주택을 샀을 때 약간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관련해서 좀 유사한 사전 답변이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어떤 기존에 이제 다른 세무사님께서 적어 놓으신 거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그 소개해 주신 회계사님이 계시는데 그 회계사님 4월 달에 한번 모셔보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아이뉴스에서 나온 거고요. 관련된 내용을 제가 쭉 찾아보고 있는데 해당 언론사 외에 다른 데서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약간 좀 너무 우리가 부화내동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니까 보셔야 된다는 거죠. 3월 24일자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국세청 말 믿고 세금을 안 내는데 일시적 이주택자가 양도세 폭탄이 나올 수가 있다 하더라. 자, 뭘까? 정부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소급 적용해서 양도소득세 추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기간에 대한 유권 해석에 돌입을 해가지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자, 조만간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시적 2주택 제도만 믿고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과세니까, 자, 정부의 결정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만일 해석이 기존 해석이 아니라 변경이 된다. 그러면은 자칫 꽤 많은 금액의 양도세를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 결정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과 과세당국의 오락가락 해석에 남세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자,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에 대해서 유권 해석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종전주택을 입주권으로만 보유하는 등 무주택 상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분양권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분양권, 입주권 전부 다 주택이 아니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자, 어쨌든 종전주택을 입주권, 분양권 보유하고만 있는 상태에서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다. 정부는 그동안 종전주택 처분 기간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도 된다고 안내했는데, 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가이드라인을 변경해가지고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년 내로 종전주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란 이사갈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2년 안에 또는 2018년 9.13 전에 매수하면은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가 9억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 거죠. 이사,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만큼 양도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취지고, 해당 제도는 그동안 1, 2, 3 법칙으로 쉽게 설명돼 왔었다. 저는 1후, 2호, 3매라고 했었죠. 자, 기존 주택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요게 이제 1후, 저는 이제 1후. 당연히 해당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죠. 자, 그리고 나서 기존 주택을 2년간 보유하고, 만약에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거주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신규 주택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시간이 2018년 9.13 이후부터 2019년 12.16 그 사이에 있으면은 2년, 그리고 2019년 12.16 이후에 하면은 1년,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마지막 조건인 처분 기간이다. 요거 마지막 이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두 주택 중 한 곳이라도 비규제면은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되는데, 만약 두 개가 모두 다 조정에서 조정.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두 주택 모두 규제 지역이라고 전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조정에서 조정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구시 수성구가 투과였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었었고,
최근에 지정이 된 작년 12월이었었죠.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이란 말이에요. 성산구는 조정인데.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만 보고 규제지역이라고 전부 다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정에서 조정으로 간다.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정부는 신규 주택 취득 당시 무주택 상태일 경우에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도록 법령 부칙 조항을 통해서 구제해 왔는데 정작 무주택 상태에서의 신규 주택 취득 상황은 조항에서 빠져버렸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동안 국세청은 3년으로 안내했는데 뒤늦게 1년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유권 해석에 나서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세청의 말만 믿고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잘못하면 꽤 큰 금액의 양도세를 징수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자,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과 이거 관련해가지고 비판하는 글로 가득하다. 자, 한 누리꾼은 자, 무주택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착한 사람 아니냐. 그동안 다주택자한테만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당시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니까 황당하다. 국세청에 자기가 문의를 해보니까 일단 세금을 내고 해석이 변경되면 세금 돌려주겠다는데 무슨 동네 구멍가게냐라고 이제 비판했다는 거죠. 이제 실제 요거는 일부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셨을 겁니다. 국세청에서. 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설마. 이건 좀 너무 약간 좀 무책임하잖아요. 일단 세금 내고 나중에 바뀌면 돌려줄게요. 이건 좀 너무 그렇잖아요. 물론 돌려받을 때 이자까지 돌려받지만. 자, 정부는 조만간 유권 해석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세청 모두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해서 유권 해석에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만일 1년으로 기간이 줄었는데도 양도세 신고 안 했다 그러면은 추징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기가 차는 거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국세청은 이제 집행기관이고 그 위에 이제 상위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는 해석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자,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 주택 취득 시점 종전주택을 분양권 및 입주권 등으로 보유한 경우 위 사안에 대해서 납세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적이 없다. 최초 해석 사례로 기재부 해석 중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는데 요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이제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이제 지난번에 명사초청 나오셨던 최영규 세무사님 블로그를 보면은 본인 블로그에 이제 비슷한 유권 해석 사례 사전 답변 제도 이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은 요거랑 좀 비슷해요. 물론 이제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의 그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이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사를 처음에 전달을 받고 그 기사를 전달을 받으면서 그 회계사님의 블로그 포스팅까지 제가 받았어요. 리겔 부동산 세법 연구소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시는 리겔 회계사님 계시는데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좀 좋은 소식 하나 잠깐 공지 말씀드리자면은 4월 1일 날 리겔 회계사님을 모시고 요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권 해석이 최종 확정되면은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대응하는지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널 제네시스박 많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리겔 회계사님한테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뭐냐면 이겁니다. 이 기사를 접하고 이제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게 부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부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법이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밑에 이제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날짜가 언제부터 되느냐 요거는 이제 밑에 부칙에 있다고 해요. 자, 근데 뭐냐면 이렇게 말하면 와닿지 않으시겠죠? 이게 이제 보여드리는 소득세법 시행령인데 이 소득세법 시행령은 뭐 검색창에서 하면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일반인들이 이 뭐 본문 여기 보면은 1조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거 조문을 우리가 보고 해석하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률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관련해가지고 있는 그 소득세법 시행령은 요 155조예요. 요 155조. 그러니까 요 내용을 보면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고 언제부터 적용되느냐 그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와 관련된 거는 저 밑에 있는 부칙입니다. 부칙. 저 밑에 있는 부칙. 요거를 클릭하면 나오는데 이걸 보세요.
뭐 144675 1994년 12월 31일 14682 1995년 6월 30일 이거 일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리겔 회계사님이 이렇게 잘 써주셨어요. 2018년 10월 23 개정 부칙. 요게 2018년 9.13 대책에 의한 건데, 자, 요거는 이 리겔 회계사님이 적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내용을 아는 거지. 한번 볼까요? 2018년 10월 23일 요거 봐볼게요. 2018년 10월 23일 요걸 딱 보면은 자 보세요. 2018년 10월 23일 어디가 있어? 요거잖아요. 요거 이거잖아요. 요거 관련돼서 뭐 이게 9.13 관련된 거라 그런 내용이 있어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추적해서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이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시겠죠. 근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2018년 10월 13일 개정부칙이 9.13 대책에 의한 거고, 2020년 2월 11일 개정부칙이 2019년 12.16 대책에 대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보기 좋게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하죠. 자, 이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15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일시적 유택 비과세,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니까 10월 23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5조 1항의 개정 규정 및 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종전 규정 적용해가지고 조금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어렵죠. 근데 여기 내용이 이거예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따른다는 게 유리하게 해주겠다. 3년 이내로 해주겠다. 9.13은 3년에서 2년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2년 준 게 아니라 기존에 3년으로 해주겠다는데 그 예외가 조정 대상 지역의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거. 근데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이제 분양권하고 입주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조정 대상 지역의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13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분양권, 입주권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급했다. 그러면 봐주겠다는 거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렵죠.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2018년 9.13 이후에 이제 취득을 하면 이게 이제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분 계실 거잖아요. 자, 내가 이때 계약을 했는데 요때 잔금을 치러요. 근데 갑자기 이때 중간에 이게 9.13이 치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계약을 하고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이게 대책이 생길지 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원칙은 잔금일이 기준인데 이게 원칙인데 요렇게 봐서 그러면 계약일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9.13 전에 한 거니까 종전인 3년으로 해줄게요. 요거였어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요거 나온 요 2항 2호 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호에 해당되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때 그러면은 9.13 전에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요 경우에도 분양권, 입주권을 해도 봐주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과세당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의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요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요. 조정 대상 지역에 종전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세대. 그러니까 이미 무주택 상태가 아니라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주택 뭐 구축을 사든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해야지 요거를 봐줘가지고 3년 종전 규정인 3년 2년으로 봐준다는 거지. 만약에 무주택 상태, 그러니까 분양권만 가지고 있는 무주택 상태에서는 나중에 주택을 사면은 요걸 규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그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서
잘못하면은 3년,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 팔아야지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밑에서 써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써준 거예요. 지금 리겔 회계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일 한번 모셔보고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비슷하게 관련해가지고 이제 리겔 회계사님도 이제 밑에 우리 지난번에 나오셨던 최영규 세무사님 포스팅을 하나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영규 세무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잘 한번 보자. 종전 대상 지역의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를 도대체 어떻게 읽히냐. 그냥 종중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1세대라는 주어가 나오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쉽게 읽어오면은 뭐 이게 3년이나 2년으로 익힐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대상 지역의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 지역의 종전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1세대로 읽으면은 이게 잘못하면 뭐 1년 이내 양도로 좀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말장난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되게 중요한 자료를 하나 공유를 해주셨어요. 자, 뭐냐면 2020년 12월 23일에 나온 사전 답변으로 나온 유권 해석이 있다는 거죠.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신규 주택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국세 법령 정보 시스템 가셔서 여기 0598 있거든요. 요 번호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그 해석 그거는 일단 기재부하고 국세청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그건 우리가 기다리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해결을 잘하고 뭐 A가 맞다 B가 맞다 해봐야 의미 없어요. 거기에 결론 나오면 일단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요 유권 해석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요 유권 해석이 바로 요건데 요게 제가 링크 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이시려나? 저번에 했을 땐 잘 안 되던데. 자, 한번 눌러 보시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사실관계 잘 보세요. 2018년 4월 19일 용인 수지에 있는 A주택, 요게 이제 먼저 했으니까 종전주택에서 A로 표시한 겁니다. 요거를 취득을 했고, 2018년 4월 달에. 자, 그리고 나서 2018년 12월 31일, 12월 달에 용인시 수지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2019년 6월 달에 하남에 있는 B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B주택이 그냥 기존에 있었던 구축 그게 아니고 분양권이었다는 거예요. 분양권. 자, 2016년 7월 달에 분양권을 계약을 했고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에 2017년 9월 달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자, 그 상태에서 2018년 4월 달에 A지역 용인 수지에 있는 주택을 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2018년 4월 기준에서는 몇 주택입니까? 1주택이죠. 주택수 1주택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16년 7월에 계약했던 분양권이 2019년 6월 달에 등기를 쳐서 B주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A 취득을 했고 B 취득을 했는데 요 B 취득 분양권을 만약에 등기 친 B주택 취득한 19년 6월로 보면은 913 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B를 취득하고 A를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2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해도 비과세 가능하다라고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유권해석을 내렸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 B주택을 요 분양권 취득한 요 계약일 요 날로 봐가지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니까 3년 이내로 본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고 했는데 갑자기 이 기사가 튀어나오면서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고 지금 뭐 가이드를 잡고 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 황당한 거죠. 그래서 요 그 사전 답변 이 유권 해석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기사에 나온 대로 무주택 상태, 분양권이나 입주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집을 취득을 했다. 그리고 나서 그 분양권이 나중에 주택으로 등기를 쳤다. 그러더라도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적용을 해가지고 뭐 3년, 2년, 1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기사가 나왔고
국세청하고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을 한다고 하고 뭔가 피드백이 나온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데 좀 답답하고 뭔가 좀 기분이 좋진 않죠.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 시작할 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자, 아직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예요. 구축을 1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구축 2번을 샀어요. 이 경우에는 해당 없어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 해당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주신 한번 전문가를 한번 모셔보고 의견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최종 해석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또 모셔봐가지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혹시 모르니까 이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한 명이라도 이걸 보시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좀 내가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명사초청 나오셨던 최양규 세무사님이 공유해 주신 요 유권에서 요거를 좀 우리가 잘 보고 본인 여러분들 케이스한테 맞는지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낫겠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 너무 비과세를 좋아하지 마세요. 비과세를 해서 정말 괜찮은 걸로 갈아타고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 스무스하게 되면 좋은데 투자 관점에서 오히려 비과세를 안 받고 2주택을 끌고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투자 관점이 아니라 이런 생각지 못한 어떤 법적 리스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좀 안심해서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는데 갑자기 이거 드니까 브라질에 가 있는 갑자기 내 친구 생각이 나네. 이 친구는 지금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3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 1년으로 바뀌어버리면 갑자기 비과세 못 받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네. 저는 그 친구한테 말했어요. 물건이 좋기 때문에 비과세 받지 말고 그냥 보유세 내더라도 갖고 가라 그랬었거든요.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그런 발언이 좋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약간 어떠신가요? 좀 답답하시죠? 저도 좀 속상하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리겔 회계사님도 나오셔서 아마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이라는 게 모든 내용을 이 법령에 다 담아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도 필요하고 이제 법적 전문가 그런 것에 있어서 좀 필요하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런 회계사, 세무사 이런 전문가 분들조차 이걸 해석을 하는데 과세당국 입장에서 좀 뭔가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 결국에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해당 조문을 약간 취지 개념으로 좀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폭넓게 봐서 해결해버리면은 이 중간에 있는 세무 대리인 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 데서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리스크를 떠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다못해 내가 아니라 세무 전문가 분들도 이거를 명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과세당국 그걸 케이스를 기다려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가만히 있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경제 개념으로 이제 와야 돼요. 경제학 이제 이론으로 와야 돼요. 경제학이라든가 재정학 이론에서는 뭐든지 간에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게 평균으로 수렴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거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으니까 수요가 높아져서 가격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가격을 많이 찾으니까 공급이 늘어나서 결국에는 적정한 가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일어나면 가격에 대해서 왜곡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좋은 집으로 좀 갈아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갈아탈 때 뭔가 불안해서 그냥 못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낭비가 커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집은 좀 팔고,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집이더라도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좀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갈아타고 내 집을 그 사람, 원하는 사람이 오면은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효용이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파레토 법칙으로 간다고 해요. 재정학에서는. 근데 그런 어떤 거래 자체가 안 일어나면은 파레토 불균형 상태에서 계속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럼 사회적 순손실, 데드 웨이트 로스라고 있어요. 그게 엄청 커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게 정화작용이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거래가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지 정부가 어떻게 모든 걸 그걸 다 통제를 합니까? 이건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없어요. 개인, 기업, 정부, 이게 경제 그 3플레이어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가야 되는 거죠. 각자의 역할이 있으니까. 좀 약간 좀 주제 넘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 저도 좀 답답한 마음에 몇 말씀 드려봤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은 해당 내용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다려보자. 그리고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뭐 분양권이나 입주권 갖고 있는 상태에서 좀 이슈가 되는 거고요. 기존에 내가 그냥 구축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이주택 비과세다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이게 좀 우리 아까 보셨겠지만 뭐 소득세법 시행령도 봐야 되고 부칙도 봐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해주신 리겔 회계사님도 한번 모셔보시고 모셔가지고 우리가 명사초청 시간에서 귀한 말씀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가 어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내용을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요거 하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해석해달라고 요청도 오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 4월 1일 되면은 회계사님 모셔보시고 또 우리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멤버십 분들 컨텐츠 위주로만 그거는 좀 하는 거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 출연해주신 분들 중에 분들의 어떤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제한하는 거는 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본문과 댓글에 남겨놓으니까 뭐 소정의 비용이 나가지만 딱 그 부분만 듣고 해지하면 되거든요. 저는 들려드리는 가치 전문가분들 모시는 그 가치에 비해서는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는데 필요하신 분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추가 문의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좀 남아있을 테니까요. 뒤풀이라고 하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분들은 오늘 밤 9시에 멤버십 특강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또 컨디션 조절해가지고 대략 한 보통 12시 항상 넘어서 끝나는데 오늘 한 12시 정도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들으시면서 오늘 양도소득세, 건강보험 이슈 그런 것들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점심시간 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찌됐든 앞으로는 좀 이런 거 말고 좀 정말 좀 합법적인 방법 내에서 예측 가능하고 법적 안정성이 있는 그런 절세 팁을 더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